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은 웬만하면 주변에 말하기 어렵죠. 집안의 화를 괜히 주위에 내보였다가는 망신만 사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되곤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실 테니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엄마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아빠의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게 싫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빠와 싸우며 괴로워하던 엄마보다는 혼자서라도 평온하게 웃는 엄마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저에게 한결같이 다정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아빠 없는 빈자리를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 절 키우느라 늘 바빴지만 감정적으로 단 한순간도 절 외롭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늘 저를 안아줬고 저한테만큼은 언제나 웃음을 보여줬죠. 한날은 유치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고 울며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혜진이는 마음이 고운 애야. 마음이 고운 애들은 억울한 일을 잘 당해. 근데 당장은 억울해도 하늘은 꼭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엄마가 장담해. 정말이야? 그럼 엄마 말 믿어. 우리 딸은 꼭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나쁘게 한다고 우리 딸도 나쁘게 하지 않기로 약속. 알았어. 약속. 그런 말이 저희 엄마를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참 착하고 곱고 상냥한 사람. 엄마는 늘 그렇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곤 했죠. 어릴 적 저는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어요. 그림 그리는 걸 유난히 좋아했죠. 그럼 엄마는 피곤한 날에도 제 옆에 앉아 같이 그림을 그려주곤 했어요. 이건 햇빛 색깔이야. 그리고 이건 바람 색깔이야. 와, 우리 딸은 생각도 예쁘네. 우리 혜진이가 보는 세상은 이런 색이구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림을 제 인생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고 중고등학교도 예중예고로 진학해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디자인 일을 업으로 삼게 됐죠. 처음엔 프리랜서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이 늘어나면서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가게 간판, 브랜드 로고, 홍보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며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와 펜툴을 붙잡고 살았죠. 우리 딸 멋지다. 사장님 됐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기야. 엄마, 내가 언제 밥 거른 적 있어? 난 일생에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하긴 그건 그렇다, 얘. 혼자 열심히 일하며 제 스튜디오를 조금씩 성장시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근처 안과를 개업한 안과의였고 제게 홍보 디자인을 맡기면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 얘기 외의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저도 보자마자 남편이 편안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남편도 그랬나 봐요. 서로 마음이 통해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은 늘 저를 배려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다정했어요. 그 점이 특히 고마웠어요. 엄마는 이제 남은 소원이 네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마음이 놓인다. 우리 딸이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 결혼을 결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나와 엄마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고 엄마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결혼식 날 엄마는 제 드레스 자락을 고쳐주며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나요. 이제 진짜 다 컸네 우리 딸. 엄마 울지 마. 엄마까지 울면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화장 다 번지면 어떡해.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아빠 없이 키운 게 한이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엄마 나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시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게 딸이 생긴 기분이라며 절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무엇보다 저희는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시모도 남편을 혼자 키우셨고 저도 엄마와 둘이 살았으니 통하는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 어릴 적 사진이 잔뜩 담긴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낡은 종이 상자 안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사진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사진 속에 어린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사진마다 남편 옆에는 남편보다 2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꼭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야? 사촌형이야?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우리 형이야. 나보다 3살 많았어.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고 저는 괜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이 있었어? 처음 들었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형은 중2였는데 갑자기 열이 계속 나서 병원에 갔거든. 근데 형이 백혈병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땐 이미 많이 진행됐었나 봐. 몇 달 버티다 결국 그렇게 됐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나지만 그 일로 엄마가 완전히 무너졌어. 병원에 늦게 데려간 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셨거든. 형 보내놓고 엄마는 너무 많이 괴로워했어. 아빠랑도 그 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셨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 가슴이 조여왔고 말로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사진을 다시 내려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금 당신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 미안해. 괜찮아.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는 괜찮으니까. 물론 어릴 땐 많이 힘들었지. 나도 나름대로 이유 모를 죄책감도 있었고 아마 엄마는 훨씬 더 했을 거고.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있어서 버텼대. 나 없었으면 진짜 못 살았을 거라고. 남편의 미소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감춘 사람의 웃음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서 형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형은 운동을 잘했고 친구도 많았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였대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까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원에서 형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손을 흔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어. 그냥 내일 또 보겠지 싶었지.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한번 안아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 또 그 상처를 안고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편모 가정에서 자란 공통점 이상의 아픔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런 남편과 시모가 좀 짠하게 느껴졌죠. 남편 말로는 시모가 형을 잃은 뒤 평생 하나 남은 아들을 절대 잃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나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 같았어. 내가 어디 가면 꼭 따라오고 감기 걸리면 병원 문 앞에서 울고 도시락 싸서 학교까지 쫓아오고 수능날엔 교문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럴만 했을 거야. 형을 그렇게 잃으셨으니까. 그땐 너무 힘드셨겠지. 나한테는 과외 정도였고 부담스럽고 싫어서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해돼. 엄마는 그때부터 나한테 모든 걸 걸고 살았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셨던 거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시모의 삶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금쪽 같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 그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었을지. 하지만 시모는 그 귀한 아들을 저와 나눠야 한다는 걸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귀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며 처음부터 저를 딸처럼 아껴줬죠. 결혼 초반부터 시모는 매주 반찬을 싸다 줬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기본 반찬은 물론이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버섯 전골이나 고등어 조림까지 정성껏 챙겨주셨어요. 반찬통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이건 조금 짜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리지 말아라. 우리 며느리 위한 특식. 어머니,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줘. 우리 며느리 밥 잘 먹어야지. 항상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실 텐데. 아니야, 힘들기는 무슨.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해줄게. 피곤할 땐 단백질이 최고야.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모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또 생일날엔 직접 손편지를 써서 선물과 함께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세상에 이런 딸 또 있을까 몰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어머, 편지까지. 정말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님. 감동은 무슨,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에게 시모의 그런 말은 또 다른 가족의 품처럼 느껴졌거든요. 시모는 쇼핑을 하다가도 제 생각이 났다며 작은 선물을 사오셨어요. 머플러, 손거울, 립밤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는데 그 늘 저를 떠올려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와 시모도 가까워졌어요. 두 분 다 혼자 자식을 키운 여자들이라 그런지 금방 마음이 통했죠. 나중엔 두 분이 먼저 약속을 잡아 점심을 드실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엄마, 어머님이랑 밥 먹었다며? 어땠어? 이런저런 얘기했지. 나도 혼자 있다 보니 얘기 나눌 사람 생기니까 좋더라. 근데 참, 사부인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 안 됐어. 명절이 되면 두 분은 함께 전을 부치고 서로 반찬 레시피를 공유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애들 다 이렇게 잘 커졌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죠. 그럼요. 이제 우리도 좀 즐겨야죠. 그럴 게 아니라 다음엔 여행이라도 같이 가요. 좋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행복했어요. 엄마와 시모,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웃으며 대화하는 그 장면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줬어요. 이 정도면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얼마 후 저희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아주 활달하고 명랑한 아이였고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남편도 딸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여워했죠. 퇴근하면 가장 먼저 딸을 안아 올리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나가 뛰놀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열리는 1박 2일 세미나에 참석하러 나섰고 저는 디자인 시안 마감 때문에 밤을 꼴딱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 앞에 앉은 채 작업 파일을 정리하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고 전화를 받은 순간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김재원 씨 가족분이시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병원 이름을 받아 적는 것도 버거웠어요. 택시를 잡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팔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차마 보기 안쓰러운 상태였어요.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죠. 선생님, 저희 남편 괜찮은 거예요? 상태가 어떤가요? 중상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어요. 출혈이 심하지만 아직 심장은 뛰고 있어요. 최대한 해봐야죠.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수술이 급합니다. 기다리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얀 복도에서 기계음만 들렸어요.
곧이어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고속도로 중간쯤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돌아갔고 뒤따라오던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대요. 충격이 너무 커서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남편이 마지막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분리대를 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차로 향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겠지요. 그 한순간의 판단 덕분에 다른 피해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했고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갔어요. 딸은 아빠는 언제 와 하며 울었지만 저는 대답조차 못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던 새벽이었어요. 산소호흡기의 움직임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더니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 하는 소리가 귓속을 울렸고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고 의사가 다급히 지시를 내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고 그 마지막 순간을 저는 끝내 붙잡지 못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입원한 내내 병원 복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이 자신이 살아야 할 자리인 것처럼 꼿꼿이 앉아 묵주를 쥐고 기도만 했어요. 괜찮을 거야. 잘못될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재혼이 그런 아이 아니야. 엄마만 남겨두고 그렇게 갈 리가 없어.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괜찮을 거야. 사부인, 조금만 쉬세요. 밤새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이러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겠어요. 아니야, 나 여기서 한눈 팔면 안 돼. 내 아들이 나 찾을지도 몰라. 내 아들 꼭 괜찮아질 거야. 깨어나면 나 찾을 거니까 여기 있어야지. 그 말을 되뇌던 시모는 결국 남편의 사망 선고를 듣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사부인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혈압이 떨어졌어요. 바로 눕혀요. 그렇게 시모마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 탓에 장례는 결국 엄마와 제가 맡아야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나서야 시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시모는 눈을 희미하게 떴고 저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어요. 나쁜 꿈을 꿨어. 우리 재원이가 사고가 났다고. 병원에 갔다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우리 재원이는 어딨니? 아가, 응? 우리 재원이는. 어머님, 그치? 꿈이잖아. 응? 나 꿈꾼 거잖아. 맞잖아. 응? 왜 대답을 안 하니? 응?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저 시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표정을 본 시모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시모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몸을 부르르 떨다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주받은 거야. 내가 저주받은 년이야. 어떻게 내 아들을 또 앞세워? 어떻게 또 내 아들을 잡아먹어?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 아들을 또 내가 죽인 거야. 시모는 울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거의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저는 병실에 남아 시모를 지켰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울기만 하셔. 안 되겠다. 사부인 절대 그냥 혼자 두면 안 돼. 이러다 줄초상 치르게 생겼다. 너라도 곁에 있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어머님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내일 갈게. 청소 일은 좀 미뤄도 돼. 사람부터 살려야지. 그 뒤로 엄마와 저는 함께 시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느라 바쁘셨는데도 시간을 쪼개 병원에 들렀어요. 사부인, 미음 좀 드셔야죠. 한 숟가락만 떠보세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만요. 재원 씨도 싫어할 거예요. 엄마 밥 안 먹는다고. 그 아이는 이제 없어. 아무것도 의미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은 사람도 살아야죠.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재원이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렇게 며칠을 붙잡고 애원하듯 곁을 지키자 시어머니는 간신히 죽 한 숟가락을 떠넣었어요. 한순간도 혼자 두면 진짜 안 돼. 정신줄 놓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위험해져. 알았지? 엄마. 아휴, 어쩜 좋아. 어머님 너무 걱정돼. 사부인한테 이제 남은 가족이 누가 있니? 우리라도 곁에 있자. 그날 이후 엄마와 저는 번갈아 시모 집에 들렀어요. 청소하고 식사 차리고 말동무도 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화면만 멍하니 보았고 때때로 잠결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어머님, 밖에 바람 좀 쐬러 나가요. 햇빛 쬐면 조금이라도 기분 나아질 거예요. 대답도 않는 시모를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면 시모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말없이 하늘만 봤어요. 그러다 죽은 남편 또래의 남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그 후에도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엄마와 저는 시모의 약속을 지키듯 번갈아 가며 시모 곁을 지켰어요. 병원 진료도 같이 다녔고 약 타는 날이면 일부러 같이 가서 의사 말도 함께 들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지 않았고 밤에는 계속 뒤척였어요. 한밤중에 울다가도 재원이야? 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을 때면 전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곁을 지키며 뼈아프게 느꼈죠.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깊을 수도 있다는 걸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저는 그보다 시모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더 두려웠어요. 몇 달이 그렇게 흘렀고 처음에는 죽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하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제가 번갈아 앉아서 사부인 한 숟갈만 해요. 이거 다 안 먹어도 돼요. 진짜 딱 한 숟갈만요. 하고 떠먹여주면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돌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젓가락을 본인이 집어들더니 말없이 밥을 입에 넣었어요. 그 평범한 행위가 얼마나 눈물나게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한 숟갈이 사람 하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고 옆에 있던 엄마도 바로 눈치를 채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됐네, 됐어. 다행이다. 그래도 죽지는 않겠다는 결심인 거야.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드나 보다. 그게 어디야? 진짜 다행이야. 오늘 처음으로 본인이 손으로 드셨어. 그럼 됐어. 이 정도면 기운 조금씩 도는 거야. 사람은 먹기 시작하면 사는 쪽으로 기운다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나아지시겠지? 나아져. 천천히 나아져. 아들 보낸 사람이 하루아침에 멀쩡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도 다시 사셔야지. 하루하루가 여전히 버거워 보이기는 했지만 시모는 정말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 애썼어요. 샤워는커녕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던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빗을 들고 머리를 매만졌고 앞에 입던 옷이 아니라 새로 다림질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장도 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도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날이 늘어갔어요. 장래 바로 뒤에는 커튼도 못 걷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시장에도 나가고 은행에도 들르고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걸 보며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사람으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어느 날 시모가 정말 느닷없는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에 시모 집에 들렀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가 가득한 시모가 너무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샀어. 네? 건물이요? 무슨 건물요? 재원이 병원이 들어있던 건물 말이야. 거기가 우리 재원이랑 인연이 깊잖냐. 나는 남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싫더라.
그래서 가진 거 탈탈 털어서 그냥 내가 샀어. 잠깐만요. 어머니, 갑자기 그걸 사셨다고요? 그 건물은 내 아들 냄새가 나. 남이 거기 들어와 웃고 지내는 게 나는 너무 싫어. 안과 자리는 계속 비워둘 거야. 그 말을 하는 시모의 눈은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시모는 정말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돌아다니고 건물에 다녀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세입자들하고 통화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어요. 건물 정리 좀 하려면 할 일이 많더라. 세입자들 관리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전기세도 내가 확인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도 즐거워. 저랑 엄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진짜로 붙잡을 게 있어야 버티는 법이잖아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요. 사부인 그거 산 거 나는 잘했다고 봐. 사실 처음엔 너무 놀랐어. 근데 그것 때문인지 어머님이 엄청 활기가 가득 차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나은 거야. 하루 종일 우울한 것보단 나아. 근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집착이라도 해야 살아. 그래서 그러시는 걸 거야. 지금 같은 때는 집착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아예 놓는 게 제일 무서워. 그냥 당분간 내버려 두고 지켜보자고. 그 뒤로 시모는 건물 관리에 완전히 몰두했어요. 공용전기 검침표까지 손수 챙길 정도였어요. 이게 이달 전기 사용량이거든. 근데 지난달보다 7%가 더 나왔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름이니? 아니야. 이거는 누가 야간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야. 아니면 간판 전원을 안 끈 거야. 그거 다 돈이야. 그런 걸 내가 잡아야 해. 그래야 이 건물이 안 새. 그럼 세입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렇지. 내가 내일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볼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건물에 들러 먼지가 쌓였는지 화분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묻은 얼룩 하나까지 신경을 썼어요. 3층 피부과 4층 학원, 어디서 무슨 민원이 나오는지 시모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시모에게 굳이 직접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시모는 그걸 전부 본인이 처리하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 사부인 청소업체에서 건물 청소도 하시지. 우리 건물도 좀 맡아줄 수 있으실까? 네가 한번 여쭤봐. 저희 엄마한테요? 내가 다 도맡아 관리하려니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내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건 괜찮은데 청소까지 다 하려니까 허리가 도통 안 펴져. 사부인 회사에서 맡아 해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안 한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부탁 좀 하자. 제 말을 들은 엄마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운영하는 청소업체가 시모의 건물을 맡게 됐어요. 다른 곳들과는 달리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어요. 시모를 돕고 싶었던 엄마는 조건도 묻지 않았고 첫날부터 꼼꼼하게 일했어요.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더럽다. 그동안 제대로 청소 안 했네. 관리인도 따로 없이 어머님 혼자 다 하셨대. 하루에 몇 번씩은 오셨대나 봐. 혼자 와서 이걸 어떻게 다 해? 계단 구석 먼지 봐. 이건 몇 달은 묵었어. 주차장 배수구도 안 긁었고 사부인이 이걸 다 혼자 하려니까 몸이 더 고장이 나는 거지. 엄마와 직원들은 유리창은 물론이고 해묵은 곰팡이와 먼지까지 다 닦아냈어요. 계단턱, 계단 손잡이, 엘리베이터 바닥, 화장실 거울, 변기 물때까지 전부 새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건물 청소를 하면서 엄마는 시모를 훨씬 가까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시모가 마치 태엽 장난감 같다고 하더군요. 고장난 태엽 인형처럼 무섭게 돌아가던 시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물을 오르내리며 옥상 청소를 하고 세입자 관리며 전기세 점검까지 일일이 챙겼어요. 때로는 복도 구석 먼지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직접 걸레를 들고 닦았고 관리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이 더러워졌다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던 시모는
또 며칠 지나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장난감처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기운이 넘쳐 눈빛까지 반짝이더니 어떤 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폭주했다가 곧바로 꺼져버리는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말을 걸면 엉뚱한 대답이 돌아오고 이야기 도중에도 갑자기 딴소리를 하거나 중얼거릴 때가 잦았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가 안쓰러워서 괜히 더 꼼꼼하게 일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놔야 시모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았다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는 병원에 다녀오더니 병원에서 요양을 권유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요양을 권하더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피로까지 겹쳐서 몸이 말이 아니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사실 나도 내가 너무 지쳤다 싶어. 그래서 당분간 시골에 가서 요양 좀 하고 올 생각이야. 잘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계속 이렇게 몸 쓰면 더 크게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은 너랑 사부인한테 좀 맡겨도 될까? 그건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해도 될까?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아, 그리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산 얘기도 못했는데 요양 마치고 나중에 한꺼번에 드릴게. 후불로. 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 마치고 와서 내가 꼭 드릴 거라고 하고. 네. 그 다음 날 엄마랑 같이 배웠을 때 엄마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건 걱정 마시고 건강 관리에만 힘쓰세요, 사부인. 정산은 천천히 해요. 그동안 건물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사부인. 늘 신세만 지내요. 신세는 무슨 신세예요. 우리는 가족인데요. 꼭 건강 회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시모는 요양을 위해 시골로 내려갔죠. 반년쯤이 흘러 시모가 요양을 마치고 돌아왔고 시모를 오랜만에 처음 본 저는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기 하나 없던 얼굴이었는데 이번엔 달랐거든요. 볼살이 오르고 얼굴빛이 한결 환해졌고 말투도 밝아졌더라고요. 시골 공기가 좋았는지 웃는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죠. 저와 엄마는 진심으로 안도했어요. 이대로만 회복되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은 시모의 복귀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엄마가 조심스럽게 정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청소업체 일을 맡아왔으니 정산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정산이요? 무슨 정산이요? 네? 아니, 건물 청소며 관리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다 맡았잖아요. 내가 언제 돈 주기로 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사부인, 후불로 주기로 하셨잖아요. 요양 갔다 와서 해결하자고. 그러게 후불로 일한 게 잘못이지. 내가 뭐 계약서를 썼어? 내가 니들한테 돈 갚아야 한다는 증거가 어딨어?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 물정 좀 배웠다 생각하시든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 이 순간 후회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죠. 엄마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고 저는 숨을 삼키며 그 자리를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표정의 엄마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시모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뻔뻔했지만 시모는 몰랐죠. 저희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그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시골에 내려가 요양하던 어느 날 엄마는 평소처럼 건물 관리 중에 문이 반쯤 열린 지하 창고를 발견했어요. 평소엔 잠겨있던 문이었는데 그날따라 전등이 꺼져 있었대요. 혹시 누가 짐을 방치해뒀나 싶어 안을 들여다봤다가 그 안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대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책상이었어요. 제가 사준 바로 그 책상. 손잡이 한쪽이 깨져 있던 그 모양 그대로였대요.
엄마는 이상해서 서랍을 열어봤고 거기서 서류철 한 뭉텅이를 발견했대요. 먼지를 털자 한눈에 들어온 글씨가 있었어요. 매수인 김재원. 그 문서를 발견한 엄마는 바로 저를 불렀어요. 예, 이거 네 남편 이름이야. 매수인 캄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것 봐, 계약서 원본이잖아. 그런데 명의가 네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야. 전부 죽은 김서방 명의야.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건 설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저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잔금 납입 증명서, 등기 이전 예정일까지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약 일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손끝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결혼기념일에 이걸 보면 기뻐하겠지? 못 참고 엄마한테만 살짝 말씀드렸어. 당신에겐 결혼기념일날 서프라이즈로 보여줄게. 글씨는 또렷했고 남편 특유의 반듯한 필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생전에 이미 이 건물을 본인 명의로 계약해두고 그걸 결혼기념일에 저에게 선물로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모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모가 본인이 건물을 샀다고 말한 건 전부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자 그 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꾸며버린 거예요. 그쯤 되니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저와 엄마는 모든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폈어요. 계약서 원본, 잔금 납입 증명서, 부속 합의서까지. 합의서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귀속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그건 명확했어요.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남편이었고 상속자는 저였어요.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 네 시어머니가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돌린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지. 이건 도둑질이야. 그것도 몇 억짜리 건물을 훔친 거라고. 저희는 곧장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서류를 보여주자 법무사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건 명백히 피상속인 명의입니다. 만약 현재 건물이 시어머니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상속자 동의 없이 무단 이전된 겁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취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정정 청구를 하시죠.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등기정정 청구를 준비하던 그 시점에 시모가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니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법으로 갑시다. 법으로 가긴 뭘 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님,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무슨 말이야 너? 재원 씨가 남긴 계약서, 잔금 영수증 그리고 편지까지 다 봤어요. 다 안다고요. 그 건물에 관한 진실. 그 순간 시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몫의 건물을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보험금에서 빠져나간 잔금 내역, 그리고 제가 우선 상속자임을 명시한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법원은 제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건물의 소유권은 제 명의로 정정되었어요. 법무사가 내민 새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 두꺼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히 제 소유로 확인된 순간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남편이 제게 주려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소송을 통해 되찾게 되다니. 시원하기보단 그냥 뭔가 씁쓸하고 마음이 쓰라렸어요. 남편이 직접 제 손에 건네주려 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법정 판결문으로 대신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는데도 어딘가 찝찝했어요. 시모 때문이었죠.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시모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전화도 항의도 화도 없었어요.
그토록 건물에 집착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소문에 따르면 여전히 건물 근처를 맴돈다고 했고 밤늦게 혼자 들락거린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세입자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 말이에요. 어머님이 왜요? 며칠 전에 밤에 옥상에서 뵀어요. 신발도 안 신으시고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눈빛이 좀 이상해서요. 아무래도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했어요. 저는 바로 시모를 찾아갔어요.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직접 집으로 갔어요. 잠시 후 시모가 문을 열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멍했어요. 시모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왜 혼자 왔니? 우리 재원이는? 어머님, 그래, 우리 재원이 같이 왔어야지. 요즘 바쁘대? 또 일하러 갔지?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어요. 정신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한참 시모의 상태를 살핀 뒤 말했어요.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닙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기억의 경계가 무너져서 스스로 만들어낸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고 계세요. 조현적 망상이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시모가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아드님 사망 당시 큰 상실과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여전히 그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됐어요. 정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비웃으며 증거 있어? 라고 말하던 그때도 시모는 애초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채 자신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 그게 다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요양하러 갔다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병원에 머문 시간이 이틀뿐이었어요. 이후로는 이곳저곳 떠들면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현실 감각이 더 흐려진 것 같네요. 기억이 반복적으로 왜곡되며 자신이 그 일을 주도했다고 믿는 형태로 고착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두면 위험합니다. 자해나 충동 행동 가능성도 있어요. 장기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엄마와 저는 병원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도 불빛이 이상하게 하얗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맺혀서인지 모든 게 흐릿했어요. 참 가엾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자식들을 그렇게 보냈으니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건지. 그러게 내가 좀 더 살폈어야 했어. 분명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우리로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정신이 아픈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소리 아빠가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자기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거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저와 엄마는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시모를 미워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미움의 대상이 이미 자기 세계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는 게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당신이 우리 결혼기념일에 이걸 보면 기뻐하겠지? 그 문장을 읽는데 시모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아들을 잃고 결국 정신까지 잃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아플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어요.
면회 제한이 있었지만 가끔 병원 측 허락을 받아 유리창 너머로 시모를 봤어요. 눈빛은 여전히 멍했고 때로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요. 저 기억나세요? 재원이 왔니? 재원이는 안 왔어? 시모의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전후로 시모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던 거예요. 시모는 정신병동에 입원했고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가 금세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미워했던 마음도 모두 녹아내렸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면회가 금지됐어요. 의사는 치료 반응을 살피며 약물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죠.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고 그저 회복에 기미라도 보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약물 치료와 상담이 반복되었고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처음엔 여전히 현실과 기억을 혼동했어요. 간호사에게 우리 아들이 언제 오냐고 묻기도 하고 건물 얘기를 꺼내며 오늘 계약 마무리하러 간다고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치료가 이어지면서 차츰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 없이 긴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생각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2달, 석 달, 그리고 반년이 흘렀어요. 의사는 어느 날 저와 엄마를 불러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아드님의 죽음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본인의 탓이라는 죄책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숨죽이며 버텼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제야 안도했어요.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뒤 시모는 정신병동을 나와 일반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병동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올 때 예전 같으면 불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을 시모는 이제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조금은 또렷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저는 주말마다 엄마와 딸을 데리고 병문 안을 가곤 했습니다. 시모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두 천사들도 이제 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집착도 망상도 없었어요. 그저 오랜 세월 끝에 겨우 닿은 체념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솟구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시모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고 때때로 저희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소리는 정말 재원이 어릴 적이랑 눈매가 꼭 닮았네. 그때 재원이는 말이지. 그렇게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시간이 흐르며 점점 시모의 상태는 안정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시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제게 건물을 남겼듯 시모를 돌보는 일 역시 제 몫이라고요. 남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가족이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였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건 단지 건물 한 채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삶의 책임,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용서라는 무거운 과제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겠어요. 어떤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의 길로 향한다는 걸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시모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손녀가 건네는 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통과해온 사람의 얼굴 같아요. 저는 이제 시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긴 세월의 오해와 고통이 결국 우리를 이 평안의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니까요.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깨달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착각일 때가 많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진실은 늘 드라마처럼 선악으로 나뉘지 않고 때로는 그 경계가 너무도 흐릿하다는 걸요. 처음엔 배신이라고만 생각했던 시모의 행동이 사실은 병으로 인한 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분노보다도 슬픔이 앞섰어요. 이제 저는 미움 대신 연민으로 원망 대신 책임으로 시모를 바라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해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 한 번의 이해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